코로나19가 퍼지면서 그동안 우리의 관심은 국내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질지 또 세계 성장률이 얼마나 하락할지 하는 부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산업계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아서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일수록 그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경제에서는 특집 경제진단 키트라는 시간을 마련해서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각 산업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업계 코로나19에 대한 피해와 그다음에 또 극복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최근 휴대폰 등 IT 기기들의 판매가 줄면서 국내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국내외로 향하는 하늘길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충격을 받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조풍현 한국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먼저 그 데이터 협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한국데이터산업협회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원유와 같은 게 데이터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거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또 기업 이런 수많은 산업계 그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정부와 부처 기관의 산업계의 목소리, 그러니까 데이터 산업 발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고 그런 대변을 하는 그런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 소프트웨어 협회는 어떤 일을? 예, 저희 한국 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는 예, 2017년도 창립을 했어요. 예, 올해 3년이 됐습니다. 예, 그렇네요. 2017년이니까. 예. 예, 그래서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ICT 산업계의 예, 가치 보장 생태계 구축 및 규제 혁신, 예, 또 4차 산업혁명 확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 개정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또한 그 제품이나 기술이나 서비스 이런 부분에 유니콘 제품들을 예, 발굴 성장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3년 정도 아주 큰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 산업계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코로나19의 영향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정말 지금 뭐 예전에 뭐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체감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코로나 발생 초기만 하더라도 중국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예, 여러 가지 우려가 많고 그래서 그런 피해들이 우선 노출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뭐 교인들의 그런 확산 전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전국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예, 결국 뭐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사업 설명회라든가 어떤 뭐 그 제안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발주를 하기로 했던 그런 것들이 발주가 연기되거나 중단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계 전문 인력들이 사업에 투입이 돼서 실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 인력 대기로 인한 손실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 국민의 참여가 절실하고 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데이터 산업이 이제 불씨가 막 타오르고 있는데 그런 불씨가 꺼져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프트웨어 업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좀 피해를 봤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조광원 회장님께서 잘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공기관 그 출입이 예. 좀 차단되고 자제되는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민간 소통이나 기업 내부의 이런 소통이 이제 경직돼서 예, 그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유지보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또 R&D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연기나
조기 발주가 이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제 공기관이나 이런 데 출입을 못함으로 인해서 철수된 인력들이 재택근무나 선택근무를 하면서 생산성이 상당히 현격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한 그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더욱 그 인력 수급도 어려워지고 또 이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상 기술이 이게 수반되는 그 산업이다 보니까 예. 대체 인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죠. 또한 이제 공기관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이 되면서 교통비라든가 그 숙식비라든가 예. 또 현지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 상당히 증가해서 원가가 상승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두 산업 공이 다 수주를 위한 발표회도 아무튼 좀 연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주도 또 연기가 되고 그다음에 또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이런 그 곤란을 지금 겪고 있네요. 예. 그 코로나19에 그 따라서 아무튼 경기 침체가 상당히 좀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각 산업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대해서 요청 사항도 상당히 많고 할 텐데 현장에서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요청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데이터 산업협회 쪽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뭐 다른 업계도 다 지금 전 산업계가 다 비슷할 겁니다만 예. 특히 이제 데이터 산업계는 정말 사람이 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인 그런 데이터 전문가들이 실제 일에 투입이 돼야 되고 또 그러한 통찰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굉장히 그런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 전문 기업들의 대부분은 거의 중소기업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중소기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여러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이제 예정된 국가 R&D 과제라든가 IT의 사업이라든가 그런 공공사업 발주를 절대 미뤄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예,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공공부문에서 더더욱 더 선제적으로 사업 조기 발주 또 사업비에 대한 조기 집행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중소기업들의 어떤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급금 계약 이행 보증도 하고 있고 하자 보증도 하고 있는데 선급금 보증을 위한 그런 과도한 비용 네. 지출이나 이런 피해도 좀 막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 미팅이라든가 업무 수행 등 원격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도 고려해 주시고 특히 뭐 사업 설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평가 방법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의 재난 위험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특히나 일정 기간 오히려 이 시기에 때는 다른 지역으로 전담 업무를 좀 이관 조정한다든가 뭐 대구 지방조달청에서 하는 일을 다른 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예. 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데이터 분야 인력의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의 인력 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업 현장에 배치되어야 될 그런 인력들이 몇 달간 투입되지 못하고 인력을 운용하지 못하게 되면 고스란히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공공 IT 사업부터 원격지 개발이라든가 원격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 사업 발주와 수행 방식을 이번 차제에 아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리모트로 원격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첨단 미래 산업에 맞도록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소프트웨어의 조풍현 회장님은 어떤 건의하시거나 이럴 그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조가원 회장님이 예. 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뭐 그 한국 그 화학연구원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 예. 융합 단에서 바이러스와 인간 간의 그런 그 진화 경쟁을 빠르게 예.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 19에 대한 유전체 분석, 진단, 백신, 치료 기술들 이런 것들을 그 어느 정도 분석이 돼서 예. 저널지에 이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는 이제 그 데이터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이런 그 국가적 그 질병 재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기술들을 좀 소프트웨어 신기술들 뭐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질병 상황들을 이제 신속하게 지금 집계나 공유하고 있고 투명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 정부에서는 SOC나 기능정보 그런 국토 균형 발전 이런 신규 사업 추진 시에 그 신기술에 대한 IoT나 드론, 뭐 로봇, 디지털 트윈 등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질병도 방역을 하고 예. 그 신규 사업이나 유지보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70%를 조기에 발주를 해주면 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원격 유지 관리나 원격 근무, 재택 관리 이런 부분들이 규제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허용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공히 말씀하신 게 원격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이 조직이 수주를 발주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시스템도 좀 손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확진자 웹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두 협회의 노력이 없으셨으면 아마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능에 대해서 좀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수많은 데이터가 나와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움직인 동선도 우리가 그거를 파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이 공포 속에서 데이터의 순기능이 어떤 거를 보여줬는지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약 한 이제 2주 좀 지났네요. 예, 예. 보건복지부의 이제 저희 고객사인데요. 지금 코로나 앱 자가 진단 앱이라는 게 이제 갑자기 급하게 좀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적인 전문가가 필요한 일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청을 받고 저희 직원들한테 비상으로 연락을 해서 투입을 해서 좀 조치를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전염 확산에 따라 최근 뭐 재난 안전 차원으로 해당 권역에 계시는 국민들한테 문자가 가는 걸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예. 이제 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기지국에 통신망으로 연결돼 전달이 될 수 있는 휴대폰 전화로 문자가 자동 발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지만 과연 내가 그런 확진자의 동선이나 확진자가 거쳐갔다든가 이용을 했던 버스라든가 이런 곳에 과연 내가 노출이 됐던 게 있었을까, 그런 것을 정확히 타겟팅을 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오히려 더 국민들은 원할 겁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는 수많은 데이터 흔적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출입국 여행 정보라든가 의료 정보, 또 통신 데이터, 교통 카드를 이용한 거, 뭐 카드 결제한 거, 와이파이 접속했던 이런 여러 가지들의 수많은 데이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접촉자들에 대한 연관 추적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흔적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확산을 더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게 또 개인정보이다 보니 그렇죠. 아직 뭐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할지라도 데이터 3법에도 개인정보를 직접 활용하는 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가 재난 상황,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개인정보 규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데이터로 추적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이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이번 코로나19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도 했고 또 순기능도 있었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프트웨어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그 기술들을 융합을 해서 예. 신속하게 그 질병을 분석하고 유전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예. 또 이 치료나 대응 시스템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생명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이번에 코로나19 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데이터에서 문제 중에 하나로 얘기됐던 게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그때 뭐 확진자의 개인정보 유출 신상 털기 예.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성명이나 주소, 인적사항, 뭐 가족사항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사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제 범법 행위라고 그렇죠. 저는 보고요. 예.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우리 데이터 우리 산업협회에서 그동안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달렸던 데이터 3법 통과 이런 예.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 그러니까 데이터 3법 통과 이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거는 심각한 위법 사항으로 그건 반드시 처벌돼야 될 상황이고 누구나 다 지켜야 될 그거는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코로나19 그 특성상 그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공유나 전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조광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 생명이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 상위 법령들에서 여러 가지들을 그 규정을 만들어져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그 신천지나 그 우한 방문 그 자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더 조치를 했다라고 그러면 예. 또 이게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대한 유출과 연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그 언론 보도나 이런 부분에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라면 양립에 대한 이런 예.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특히 예. 그 범죄자나 예. 또 이렇게 그 전파 전염을 빠르게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거의 이제 비슷한 종류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개인정보 이용 제공 예외 조항에서 예. 15조나 18조, 23조, 24조에 특히 24조의 그 2항에 그 제3자의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이익보호 이런 부분들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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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 재난 상황 우리가 쭉 하면서 각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재난 안전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에 아무튼 절실히 느끼긴 했는데 그거를 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예. 싶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국민의 어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은 내 개인정보를 이용을 해서 혹시 내가 확진자와 동선에 겹치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그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혹시 직접 알려주는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조풍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생명 그리고 공익을 우선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도 그런 게 뒷받침이 되도록 해서 좀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우선 규제로 인해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국가 재난 안전 상황에서는 그런 내 개인정보를 이용을 해서 내 안전과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심각하게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뉴스에 제가 접한 보도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정보 활용 목적 중에 공익적 목적으로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보 제공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84%에 이른다고 합니다. 84%요?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저는 숫자라고 그렇죠. 보고요. 지난달 초에 확진자 발생 추세가 좀 수그러드는 그런 추세였다가 갑자기 이제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확산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도 그 신자들의 상당수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수많은 데이터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우리 연말정산을 했을 텐데 국세청에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전화번호하고 연락처하고 신상 정보만 있다면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헌금을 했던 뭐 종교 기부금 했던 뭐 그런
그 데이터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특정 시기에 통신사 정보를 확인하면 어느 시기에 어느 위치에서 어떤 통화를 접촉을 했거나 와이파이 접속을 했거나 하는 위치 정보도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한다면 이런 비상 재난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특수 상황을 전제로 해서 데이터의 순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통신과 금융, 교통, 위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개인정보 주체자인 그런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방안과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재난안전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의 활용 그리고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우리가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많이 이제 인식을 한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협회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예. 바이러스의 변종, 신종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과학 기술이 못 쫓아가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위생이나 방역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관점을 한번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신기술들, 로봇이나 드론이나 기타 기술들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예. 위생이나 방역을 해준다라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국가 그 균형 발전이라든가 여러 사업들 부분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그런 일정 비율의 예산을 태워준다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이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확산이 빠르게 되면은 그다음에 치료 부분도 이 위생이나 방역 이런 부분들이 엄격한 어떤 기준이 있다라면 일반 병원에서도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다라면 지금 이렇게 한 병원이나 특정 기관으로 몰리는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아울러서 이 마스크가 어디에 공급되는지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쭉 제공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혼란이 생기고 이러는 것들은 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만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스크도 저희 아들 둘이 의사입니다. 저희 아들들이 이제 의료 업계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이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아예 약국에서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약국에서 아예 약 중복 처방이나 이런 걸 막는 차원에서 그걸 했으면 어떻게 했냐. 그 데이터에 다 남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그런 공급망이나 이런 게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가 한 3주 전인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약국에서 그런 그 의료 시스템에 태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게 바로 데이터에 근거한 뭔가의 규제나 어떤 그 제도 개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이런 혼란 그리고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3법이 작년 7월 달에 통과돼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인데요. 우선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실행되기 전까지 우리가 보완하거나 고려해야 되거나 이럴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데이터 3법 개정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저희 데이터 산업협회가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저희 데이터 산업협회가 협회로 발족된 거는 지금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는데 과거 1년 동안 데이터 3법이라는 이슈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서 많은 뉴스에 노출이 됐고 그래서 데이터 산업협회가 많이 알려졌는데 데이터 3법이 뭐냐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는 일어났지만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쉽게 표현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의 법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법안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관한 중복 규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개정안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더욱더 강화하면서 또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산업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해서 만들어낸 게 데이터 3법입니다. 그래서 예. 그 데이터 3법의 몇 가지를 요약한다면 첫째 이제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네. 익명화라는 거는 사람을 절대 식별할 수 없는 그룹핑된 정보거든요. 예. 남성이면서 50대이면서 종로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어떤 통계 이런 게 이제 익명 정보인데 이건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고 지금 해놓은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정보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의 주체를 동의를 얻지 않고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풀어줬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서로 결합했을 때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통신 데이터와 유통 데이터, 의료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서로 결합을 해서 뭔가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고부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이터 결합을 가능하게끔 근거를 만든 게 아무 데서나 해서는 안 되고 보안 조치를 보안 시설을 갖춘 그런 전문 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기업이나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거고요. 그다음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만 하더라도 엄벌에 처하도록 그래서 절대 개인을 식별하는 행위 자체를 언급하도록 하는 위반할 때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그리고 범칙금까지 그렇게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엄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들이 뭐 여러 행안부나 방통위 또 금융위 이렇게 나누어져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수행을 해왔거든요. 감리 감독 기관을. 근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서 컨트롤 타워를 하나로 일원화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을 격상시켜서 조사 처분권을 부여해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EU의 GDPR의 어떤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3법을 잘 활용을 하면 그동안 우리가 묶여 있었던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미래 그 데이터 강국으로 가는 어떤 숨통이 막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틀렸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좀 더 고려해야 될 점은 이제 신용정보 이외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뭐 의료정보도 있고 신용정보 외에도 상당히 개인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통신정보도 있고 또 에너지정보, SNS 데이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분야의 여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아직 고려가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에만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전 산업계의 개인정보 분야에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활용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예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그런 몇 가지의 사례들, 예시들을 제시를 해서 보강을 하고 이걸 또 빨리 오픈을 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산업계에서 데이터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격상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전체 컨트롤 타워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인데 개인정보위원회도 아니고 개인정보보호활용위원회도 아니고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어떤 그 법안 취지가 개인정보 보호 쪽으로만 너무 또 치중이 되는 또 우려가 그렇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 산업계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도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이용 활성화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앞으로 숙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그동안의 데이터 3법이 국회를 참 어렵게 통과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아마 데이터 3법 이렇게 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면 잘들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세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런 구체적 사례를 한번 들어달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때 가장 많이 드시는 사례가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죠. 제 개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돼서 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개인 정보를 뭐 도둑 맞았다 뭐 이렇게 예, 예.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 그 명확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 목적이나 과학적인 통계나 연구 뭐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그동안은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개인 정보를 가명화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동안 알아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도 새로 개발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의료 신약 개발에도 쓰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산업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 일일이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예. 딱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신용 평가를 받는데 우리 요즘 중소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분식점 주인 아주머님께서 은행에 가서 지금 요즘도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고 싶다. 근데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예. 예, 문턱이 참 높죠. 근데 이게 그 분식점이 알고 봤더니 SNS상에 이 소셜 평판을 보니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고 맛집으로 유명하고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주인의 어떤 자산이나 평가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 분식점은 좀 더 돈을 더 대출을 해서 더 키워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게끔 해서 우리의 중요한 고객으로 이끌 수 있겠다 하는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그런 분석들을 개인 정보에 대해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평가에 더 이롭게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거 하나의 뭐 심플한 예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소프트웨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데이터 산법은 국회라도 통과됐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은 지금 계속해서 국회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예. 우선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 법안의 내용 자체가? 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 개정은 예. 그 2018년도 11월 30일 날 정부가 발의한 법입니다. 예. 그래서 2019년도 7월 25일에 이제 공청회를 해서 이것은 법이 만들어질 때도 여야에 특별히 이견이 없었던 예. 법이고 민간 기업과도 이견이 없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그 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총 이제 6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일부 의원에 의해서 소위도 사실로 그렇습니까? 통과를 못했죠. 이견이 없는데 소위를 통과 못했다. 이거 네. 참 문제네요. 다행히 이제 오늘 뉴스에 나온 게 이제 그 노웅래 예. 과방위 의원님께서 직권 상정을 예. 했다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예. 이제 업계에서는 참 그 이 큰 박수를 보낼 일이라고 보고요. 이제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 이게 특히 이제 52시간 근로제를 이제 시행하면서 이제 더 어렵고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는 이제 기능 단가라고 그래서 이게 대가를 산정을 하는데 10년 동안 한 5%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차세대 전자정보 사업들이 지금 쭉 줄을 서 있는데 그런 사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스마트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 교통, 뭐 드론 이런 신기술 사업들이 또 지능 사업들이 대부분 그 8대2 가격 2 기술 8 이런 정도에서 저가 입찰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태입니다. 그래서 또 뭐 이게 시장 구조가 특히 뭐 공공 시장 같은 경우는 대기업 주도의 이제 통합 발주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예. 기술 전문 또는 뭐 특히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기가 이제 어렵게 되죠. 그런 예, 부분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질적으로 우리 생태계를 흐려왔던 그 도급 하드급 구조의 저가 구조라든가 가격 깎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만연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최근에는 조짐이 이제 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데 그래서 빨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이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대책으로는 이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그 구매 계약법이 있는데 이 예. 부분들이 이제 특히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분리발주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래서 그게 뭐 사업이 통합이나 지원이나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사실로는
위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서를 끊고 들어가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들에 대해서는 조달청 이제 쇼핑몰에 이미 제품들이 많은 제품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리발주해서 구매를 해주든지 제3자 단가 계약으로 구매를 해주면 이게 그 전문 기술 기업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예, 그렇죠. 특히 그 지난해 말에서부터 이제 그 제이사라고 이제 그 특정 회사가 예.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부도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 600개 기업이 이제 걸렸는데 다행히 그 기업이 연말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큰 피해는 많이 일어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묻지마 저가 입찰로 수주를 해놓고 하도급 업체들을 저가로 계약을 안 해주면서 마진을 나눠 먹는 그런 구조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은 민간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그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바로 그냥 계약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입찰을 해서 8대2 이런 구조로 기술 팔 가격 이 구조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하신 게 아마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언뜻 든 생각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예.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진국하고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진국의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에서 활용하고 이런 여러들 사례가 있을 텐데 회장님 보시기에 그 중에 상당히 좀 부럽다라고 하는 사례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예. 과연 이제 저보고 주식을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단 한 주라도 사고 싶은 주식이 있다면 어떤 주식을 사겠느냐? 예. 그러면 다들 아마 구글 아니면 뭐 아마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겠죠. 예. 이걸 보면 전 세계의 어떤 그 산업 경제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전 그 세계의 10대 그 글로벌 탑 기업들의 순위의 그 랭킹을 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구글이나 아마존이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그렇죠. 몰랐죠. 예, 예. 결국 아마존이 그렇게 된 거는 절대 데이터를 지우지 않겠다. 예.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즉 전 세계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고 잘 모으게 되면 전 세계 인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상품을 검색을 하고 있고 색상은 뭘 좋아하는지 또 지금 전염병이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인류가 이 세상을 잘 이해하는데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 이게 바로 전 세계 패권을 쥐는 가장 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 데이터의 패권을 가진 자가 이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를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알리바바나 이런 전 세계 갑자기 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게끔 만드는 데는 결국 데이터가 힘이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그런 데이터를 마음껏 잘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돼 있었고 법적 규제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출발점이 이제 문턱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 통과를 통해서 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열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런 이제 또 악재를 만나서 굉장히 불씨가 꺼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오히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협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앞으로 계속 이 정책에 크게 반영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